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나이트입니다. 경제와 국민을 강조한 대통령 시정연설. 그런데 내용보다 반쪽 국회에 시선이 쏠렸습니다. 169석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불참하는 초유의 야당 보이콧이 있었고 붉은 넥타이를 메고 등장한 대통령은 정의당의 비속어 사과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자, 예산안, 정부 조직 개편, 머리를 맞대야 할 일투성인데 전국은 그야말로 한겨울이죠. 자, 이 밖에 오늘 정치권 관심 뉴스들 나이트 포커스에서 다뤄보고요. 지금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큰 화재가 났습니다. 관련 소식 첫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보시죠. (10월 25일) 화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저녁 8시 15분쯤 대구 북구에 있는 매천시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와 인접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해서 진화 중인데 이 불길이 워낙 강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 국회 시정연설에 나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하며 국회에 협조를 구했습니다.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보다 예산을 줄였다면서 건전재정 기조와 약자 복지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비속어 논란 사과와 야당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헌정사상 처음으로 시정연설 참석을 거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이용해 입법 독재를 하고 있다며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던 김 의겸 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두고 정치권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 의원이 거짓말로 해코지해도 되는 면허증이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며 한 장관이 작심 발언을 하자 김 의원은 뒷골목 깡패나 할 법한 협박을 한다고 맞대응했습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자금 수수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 준비 과정을 들여다보며 돈의 사용처를 추적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김 부원장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대장동 일당은 돈이 건너간 목적지로 김 부원장을 한 목소리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돈을 받고 대학 학위나 토익 성적표 등 각종 서류를 위조한 일당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위조 서류를 활용해 각종 회사 취업은 물론이고 대학 박사과정 진학이나 식약처 품질 책임자로 지정받은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사이 3배나 증가한 4만 3천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7차 재유행이 예상보다 빠르게 다음 달에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대구에 있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피해 규모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자, 취재 기자 연결해서 지금 상황 어떤지 이 소식부터 급히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웅래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자, 화면상으로 봤을 때는 화재 규모가 꽤 커 보이는데요. 이거 언제 발생한 겁니까? 네, 대구 매천동에 있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불이 난 시각은 저녁 8시 15분쯤입니다. YTN으로 제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시청자들이 보내온 제보 화면입니다. 한눈으로 봐도 화재 규모가 상당히 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저녁 8시 17분에 화재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20분 만에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서 8시 43분에는 대응 2단계로 경보령을 격상했습니다. 대응 1단계가 발령되면 관할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가 전부 출동하며 2단계가 발령되면 관할 소방서는 물론 인접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가 동원됩니다. 현재 차량 44대와 인력 120명이 동원돼 불을 끄고 있습니다.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8시 15분쯤 대구 매천동에 있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해 진화에 나섰습니다. 피해 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웅래입니다. 네, 자, 전해드린 대로 오늘 저녁 8시 15분쯤입니다. 대구 매천동에 있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큰 불이 났는데요. 소방당국은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해서 지금 진화 중입니다. 저희 쪽으로 제보 주신 시청자 한번 연결해서 자세히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재홍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많이 놀라셨을 텐데요. 저희에게 제보 영상을 보내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지금 또 전해드릴 수 있는데요. 네. 자, 선생님이 계신 그 곳이 화재가 난 이 도매시장하고 얼마나 가깝습니까? 아파트 사이가 한 300m 정도 차이 납니다. 아, 아파트 사이로 300m 정도요. 그럼 육안으로 확실히 보이시겠군요. 네네, 지금은 옆쪽에서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화재 상태 어떻습니까? 지금은 연기가 많이 찾아졌습니다. 근데 안에 불빛은 아주 보이는 건데요, 멀리서 봐도. 아, 지금 불길이 보이긴 하는데 선생님께서 연기는 저희에게 찾아졌어요. 제보 영상 주셨을 때보다는 좀 잦아들었다 이런 느낌이십니까? 네네네. 아, 그렇군요. 자, 8시 17분에 화재 신고가 접수됐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선생님께서 네. 불이 났다 이렇게 인지한 시점도 비슷합니까? 저는 한 9시 한 조금 넘어가지고 봤습니다. 9시 넘어서 보셨군요. 네. 예. 자, 소방차 처음에 소리가 나가지고. 소리를 먼저 들으셨습니까? 예, 예.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봤더니 불길이 굉장히 컸고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전해드리는 거는 9시쯤의 영상이 되겠군요. 네네네. 예. 그럼 300m 정도 떨어졌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창문을 혹시 열어보셨습니까? 저는 지금 방향이 이쪽 방향으로는 안 오고, 산 쪽으로 걸러 바람이 많이 가네. 아, 저쪽으로. 네. 지금 현장에서 전해지는 소식 중에 하나가 바람이 많이 불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오늘 대구 쪽 날씨가 어떻습니까? 지금은 좀 찬 기운 좀 있고, 바람은 조금 있습니다. 많이는 없고. 아, 찬 기운이 있고 바람은 네. 조금 있는 것 같다. 네. 자, 소방당국에서는 이제 바람 때문에 진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전해졌는데 느끼시기에는 바람이 조금 있는 정도 이렇게 느끼시는 거군요. 네네. 예. 자, 지금 초반에 이 화재를 목격하셨을 때보다는 많이 조금 잦아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네. 자, 검은 연기도 굉장히 많고 불길도 지금 보는 화면은 많은 게 이게 9시쯤 영상이고요. 지금은 그러면 연기 정도만 있는 겁니까? 불길은 좀 잦아들고요? 연기 좀 있고, 전기가 많이 찾아져서 이제 검은 연기도 없고. 아, 그럼 선생님 저희 뉴스 도중에 지금 상황을 다시 한번 이제 화면으로 좀 찍어서 보내주실 수도 있으실까요? 네네, 바로 찍어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불이 난 시장은 농수산물 도매시장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게 오래된 재래시장입니까? 한 88년도에 제가 개장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8년도 네. 정확한 이름이 매천시장입니까? 매천시장 맞아요. 저 청간물. 아, 네. 그렇군요. 농수산물 도매시장이고요. 예. 예. 이게 밤에도 이 시장에 사람들이 왕래가 좀 많은 편입니까? 모르겠습니다. 뭐 화물차는 많이 있는 편인데 사람이 있는 거는 저도 그거는 잘 모르겠네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직까지 이제 인명 피해 소식은 없다 이렇게 전해지는 부분은 좀 다행인데요. 네. 이게 88년도에 세워진 도매시장이다 그러면 상당히 역사가 오래됐는데 예전에도 이런 화재가 좀 있었습니까? 모르겠어요. 그전에는 제가 못 봤어요. 지금 오늘은 제일 심한 것 같아요. 뭐. 아, 예전에 화재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시겠고요. 네,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보내주신 제보 영상 지금 9시쯤에 찍은 영상이고요. 이제 네네. 9시쯤에는 불길도 거세고 연기도 굉장히 심한 이런 상태인데 지금은 네. 조금 잦아들었다. 자, 이렇게 네네.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지금 보면은 아파트하고 사이에 한 300m 거리라고 하셨는데 화재 네. 현장 주변에 보면 고층 아파트 꽤 많이 보이거든요. 네네. 그쪽하고 거리는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많이 다. 떨어져 있습니까? 그러면 네. 이제 옮겨붙을 위험이나 이런 걱정은 안 해도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까? 뭐 현재 보기는 그렇네요. 저희가 보기도. 예. 그럼 선생님 혹시 지금 아파트들은 저희가 볼 수 있고요. 이 아파트 외에 화재 현장 주변에 조금 위험한 시설들 이런 것들은 혹시 없을까요? 매천시장이 워낙 넓으니까 네. 저도 뭐 그쪽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지금은. 아, 그래요. 혹시나 이제 뭐 주유소라든가 가스 충전소라든가 이런 게 있고 바람이 불면 좀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질문을 한번 드려봤고요. 아, 주소 같은 건 없습니다. 지금. 아, 그렇군요. 네. 지금 계신 곳 주민들 상당히 좀 그래도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어떤 네. 상황이십니까? 뭐 아파트는 불 다 켜져 있는 거 보면 다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보고만 있고 네. 지금 불길이 잦아들고 있기 때문에 뭐 대피를 한다던가 이런 생각은 안 하고 보는 거는, 계신. 네, 안 보이는 거네요. 지금.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대응 2단계가 발령이 된 상황인데요. 인근 네. 주민들에게 화재 안내 문자나 이런 공지 이런 건 좀 있었습니까? 아, 지금 대구에서 다 지금 문자가 왔습니다. 아, 문자가 왔습니까? 뭐 어떻게 네네. 왔습니까? 정확히? 지금 뭐 여기 불이 났으니까 조심하라고 이거 다 떠가 있어요.
대피할 수 있는 대피하고 뭐 하는 걸 썼더라고. 지금 읽지를 못 하겠네. 전화 받고 있다가. 아,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저희랑 지금 전화 연결을 하고 계셔서 어쨌든 안내 대구시 쪽에서 이제 안내 문자가 있었고 조심하라 이런 문자는 있었다. 네네. 자, 그리고 지금 보내주신 화면 9시쯤이고 지금 한번 지금 밖을 좀 보실 수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소방차는 계속 그대로 다 있고 예, 지금 뭐 연기는 이제 많이 안 올라오는데. 아, 그렇습니까? 네네. 예, 지금 YTN 화면도 보고 계십니까? 지금 내 화면 잠깐만요. 아, YTN 화면은 안 보고 계시고요. 네, 화면 지금 저 정도는 아닙니다 지금. 예,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선생님 말씀대로 좀 불이 잦아들고 있다 이렇게 제보를 네네. 해주셔서 이 부분은 좀 다행이다 생각이 들고요. 네네. 경황 없으셨을 텐데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상세히 설명해 주신 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자, 대구 매천시장 화재 속보는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두 번째 국회 시정연설에 나섰습니다. 건전 재정 기조를 통한 약자 복지를 강조했는데요. 야당 보이콧 속에 통상 정치권에서 많이 언급하던 협치 대신에 협력을 키워드로 부각했습니다. 박석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추경안 통과를 요청한 지 5달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국회 본회의장에 섰습니다. 하늘색 넥타이를 맸던 지난번과 달리 자줏빛 넥타이 차림으로 내년 예산안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에 나선 겁니다. 19분 가까이 이어진 연설. 윤 대통령은 먼저 그동안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재정 수지 적자가 커졌다고 꼬집으며 전 정부를 우회적으로 겨냥했습니다. 내년 총 지출은 639조 원으로 지난 2010년 이후 처음 전년 대비 축소 편성된 예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재정 수지는 큰 폭으로 개선되고 국가 채무 비율도 49.8%로 지난 3년간의 가파른 증가세가 반전돼서 건전 재정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절감한 재정으로 서민과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강조하며 반지하 쪽방 거주자를 위한 보증금 무이자 대출 신설 등 구체적 방안도 일일이 제시했습니다. 이딴 북한 도발로 인한 안보 위기를 언급하면서는 담대한 구상을 거듭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의 결단을 내려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우리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통한 정치, 경제적 지원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경제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선 결국 국회의 협조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에서 법정 기한 내 예산안을 확정해서 어려운 민생에 숨통을 틔워주시고 미래 성장을 뒷받침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다만 야당의 보이콧 속 정치권에서 자주 거론되는 협치는 지난 5월 연설에 이어 이번에도 콕 집어 명시되진 않았습니다. 여야정이 함께 노력한다는 의미보다 야당의 협조 요구에 더욱 방점을 찍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는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도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의아하다며 협력의 정치가 곧 협치라고 해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예산을 건전재정과 약자복지, 미래준비로 요약했습니다. 특히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시정연설을 한 건 국제 신인도를 견고하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 등에 반발해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시정연설에 불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지키려는 민주당의 입법 독재가 임계점을 넘고 있다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황윤태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는 본회의장 단상 맞은편 의석들이 텅 비었습니다. 169석 매머드 야당, 민주당 의원들이 전부 불참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시정연설에 제1야당이 입장조차 하지 않은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정의당 의원 6명은 비속어 논란을 사과하라는 팻말을 내걸고 자리를 지켰고 여당 의원들만 19차례, 1분에 한 번꼴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연단을 내려온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을 먼저 찾았고 기본소득당 용해인,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과도 악수했습니다. 여당 의원들과도 일일이 손을 맞잡았는데 윤핵관 장제원 의원 어깨를 두드리며 대화하는 장면도 눈에 띄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도착 전부터 로텐더홀 계단에 모여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수사 등을 규탄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생내면 야당 탄압,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연설이 진행될 때도 따로 의원총회를 열어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대통령께 사과라는 단어는 머릿속에 안 들어와 계신 모양이죠. 원내에서 강력하게 예산과 법안을 가지고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해 가야죠. 민주당이 보이콧에 국민의힘은 매우 유감이고 또 다른 헌정사의 비극이라며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를 은폐하기 위해 절대다수의 입법권을 사용하는 입법 독재라고 질타했습니다. 새 나라 살림살이에 대한 대국민 보고를 이런 식으로 걷어차버린 다수 의석의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역사적인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민주당 없이 진행된 윤 대통령과 오부 요인, 여야 지도부의 사전 환담 분위기도 냉랭했습니다. 정의당은 민생예산 삭감, 노란봉투법 같은 민감한 화제를 꺼내들었고 국회를 향한 비속어 발언 논란에도 사과를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사과할 일 하지 않았다며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민주당 출신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쌀쌀해진 날씨를 빗대 최근 여야 관계와 정국을 애둘러 꼬집었습니다. 여의도 날씨가 훨씬 더 싸늘한 것 같고 정치권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 시선이 정말 오늘 아침에 더 차갑게 느껴집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첫 예산안을 들고 5개월 만에 국회를 찾았지만 정쟁 한가운데 있는 여야의 환대와 홀대를 동시에 받아야 했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여야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이어질 예산 정국에서도 거센 충돌이 불가피해 보이죠. 민주당은 연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맹공을 이어가고 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민생을 포기했다며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이제 국회는 본격적인 예산 정국에 돌입합니다.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까지 남은 시간은 한 달여 남짓. 하지만 당장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이견이 분명합니다. 국민의힘은 재정 건전화와 미래 성장 동력 마련 등 민생 위기 해결 의지를 담았다고 평가했지만 글로벌 복합 위기에 맞선 대응 방향과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총체적 방안을 담았습니다. 민주당은 민생 예산이 대폭 깎인 채 권력기관 강화와 부자 감세에만 치중돼 있다는 입장입니다. 민생 예산이 삭감된 것만 대략 한 10조 원 정도 됩니다. 부족하고 무성의하지 않았나. 여야의 관계는 국정감사 기간 내내 이어진 전면전에 얼어붙을 대로 얼어붙은 상황. 여기에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불법 대선 자금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수사의 속도가 붙으며 공방은 나날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이 아닌 이재명 대표에게만 봉사하고 있다. 통탄할 노릇이다. 야당 말살에 몰두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국회의 협력을 이야기하다니 참 염치 없는 대통령입니다. 여야는 대통령실 이전 예산과 지역화폐 예산 등을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여부 역시 사실상 예산 정국의 향방에 달려 있습니다. 국회는 결국 극한 대치 속 예산 정국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야가 민생 위기 해결을 위해 손을 맞잡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심사를 위한 일정에는 합의했습니다. 우원식 예결특위위원장과 예결위 여야 간사인 강기훈, 박정우 의원은 다음 달 4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이틀 동안 종합정책 질의를 이어간 뒤 5일에 걸쳐서
비경제부처와 경제부처를 나눠 부별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17일부터는 내년도 예산안의 감액과 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 조정소위원회가 가동되고 소위가 합의에 이르면 30일엔 전체 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심사 의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어제 불거졌던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 의원은 한 장관을 겨냥해서 뒷골목 깡패식 협박이라고 반박하면서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하루 전 국정감사에서 자신과 윤석열 대통령의 심야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작심 비판했습니다. 그분이 무슨 자기는 거짓말 해도 되는 면허증을 가진 것인 양 행동하잖아요.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튜브로 유포한 더 탐사 관계자와 스스로 협업했다고 인정한 김의겸 의원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책임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더라도 아무 일 없이 대충 넘어가 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엔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당에서도 김 의원을 겨냥해 거짓 선동 사과하고 정치 인생 걸어라, 면책 특권 뒤에 숨지 말라는 날선 발언이 쏟아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윤리위 제소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극악무도한 정치 선동이자 모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들을 혼란케 한 김의겸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하는 등 당 차원의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김의겸 의원이 술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지목한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도 관련 의혹을 적극 부인했습니다. 저는 하늘을 걸고라도 맹세합니다. 전혀 관계없고 참석하지 않다는 것을. 자꾸 짜집기 그럴 나는 이번 처음 당했어요. 난 전혀 그런 말 한 사실이 없습니다. 한동훈 장관과 여권의 전방위 공세에 김 의원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목격담이 담긴 제보가 들어와 공개했을 뿐이라면서 장관직을 걸겠다는 한 장관의 발언은 뒷골목 깡패들이나 할 법한 협박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법적 책임을 지우겠다면 당당하게 맞서 싸우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연일 야당과 대립각을 세우며 존재감을 키워왔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나서면서 이번 술자리 의혹에 대한 여지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감사원이 지난 21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020년 9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특혜 의혹에 대한 권익위의 유권 해석 과정을 살피는 과정에서 전 위원장이 부적절하게 개입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익위는 당시 추 장관의 직무와 추 장관 아들 군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해 충돌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이 같은 판단을 두고 민주당 출신의 전 위원장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야권의 의혹이 제기됐고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은 추 전 장관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지난 대선 준비 과정을 들여다보면서 이 돈의 사용처를 추적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김용 부원장은 여전히 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자금을 건넨 대장동 일당은 돈이 건너간 목적지로 김 부원장을 한 목소리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손혜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은 사흘 연속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구치소에서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김 부원장에게 8억여 원을 건넸다고 폭로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도 따로 불러 자금 전달 경위를 재확인했습니다. 남은 수사의 핵심은 김 부원장에게 전달된 불법 정치자금 8억 원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그 사용처를 규명하는 겁니다. 자금을 마련한 남욱 변호사와 이를 전달한 유 전 본부장 모두 김 부원장에게 돈을 건넸다고 인정한 데 이어 돈 전달 내역이 담긴 메모와 돈 전달 장소로 지목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차량 출입 내역과 같은 물적 증거도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중간 전달자로 지목된 정민용 변호사도 검찰 조사에서 역시 돈 전달 장소로 알려진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지난해 4월 유 전 본부장과 김 부원장이 만난 걸 봤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이때 현금 1억 원을 받아갔고 2달 뒤 2차례에 걸쳐 각각 3억 원과 2억 원을 자신의 차에서 전달받았다고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김 부원장은 여전히 돈을 받은 적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일단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준비 과정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며 자금 전달 시점과 비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지난해 5월엔 남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에게 5억 원을 한꺼번에 전달했는데 이 대표를 지지하는 민주당 의원 모임이 발족한 시점과 맞물린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대선 당시 이재명 캠프 관계자들을 직접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불법으로 오간 돈이 더 있을 가능성에 주목해 김 부원장이 성남시 의원으로 일했던 2010년부터 2018년 사이 재산 변동 과정도 분석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최근 폭로를 통해서 고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거짓말로 규정했습니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도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우철 기자입니다. 아직은 이제 하위 직원이기 때문에 뭐 그 사람들은 저를 다 기억하겠죠, 당연히. 저는 그 기억에 남아 있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고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는 바로 이 발언 때문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입니다. 성남 도시개발공사에서 대장동 업무를 담당했던 김 전 처장은 관련 의혹이 대선판을 달구던 지난해 12월 극단적인 선택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후 지난 2015년 호주 출장 때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같이 찍은 사진들이 공개됐고 검찰은 오랜 기간 인연이 있었다는 근거로 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지난 18일 첫 재판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재판에 큰 변수가 생겼습니다. 출장에 동행했던 유동규 전 본부장이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 대표의 발언을 거짓말로 못 박은 겁니다.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모를 리 없고 자신과 셋이 호주에서 골프 치고 카트까지 타고 다녔다고 폭로한 내용입니다. 김문기 처장 몰랐다고 이재명 대표가 진술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 전 본부장이 윗선을 함구하던 기존 입장을 180도 선회한 것도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모른다고 발뺌한 것이 결정타가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수사팀은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아 재판 때 증인 신청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신빙성 있는 내부자의 진술로 이 대표의 혐의를 뒷받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수사팀으로선 천군 만마를 얻은 셈이라면서 재판부도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을 의심할 별다른 이유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지금과 같은 폭로가 계속될 경우 뭔가 다른 속내가 있다는 심증을 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국회의원직은 물론 다음 대통령 선거와 당 대표직까지 걸린 재판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은 이재명 대표에게 치명타가 될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이 대표의 두 번째 재판은 다음 달 22일에 열립니다. YTN 우철입니다. 최근 대선 자금 의혹 관련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대해서 경찰이 신변보호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경기 화성 서부경찰서는 오늘 유 전 본부장과 사실혼 관계인 박모 씨에 대해 신변보호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유 씨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돼 사생활 평온과 신변에 위해를 가할 위험이 있어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천에서 입주를 앞두고 아파트 공사가 갑자기 중단되면서 100여 가구가 오갈 곳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건설사 측은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오른 데다가 대출까지 꽉 막혀서 공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설명하는데요. 일명 레고랜드 사태로 부동산 사업 대출이 꽉 막히면서 비슷한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김다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철근과 대리석을 비롯한 각종 건설 자재들이 바닥에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건설 현장 한편에는 폐기물이 무더기로 쌓여 있습니다. 지난 3월 입주 예정이었던 인천 미추홀구의 이 아파트는 장판이나 도배 등만 마치면 입주가 가능할 정도로 공사가 마무리 단계였습니다. 하지만 건설사 측은 입주를 차일피일 미루다 급기야 지난 7월 아예 공사를 전면 중단해버렸습니다. 올해 원자재 가격이 가파르게 오른 데다 부동산 사업 대출까지 꽉 막혀버려 공사 자금이 바닥나버린 겁니다.
자금 경색과 자금 애로를 거치다 보니까 공사 대금을 이렇게 순조롭게 될 수가 없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지. 새집 마련의 꿈에 부풀었다가 한순간 오갈 데가 없어진 입주 예정자들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입니다. 100여 가구가 이미 지급한 계약금조차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데 피해액만 40억 원에 달할 걸로 보입니다. 건설사 측은 내년 3월까지는 완공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주민 50여 명은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어떤 분은 파혼 당하신 분도 계시고 지금 또 아들 집에서 신세 지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이 목돈을 찾아야 다른 곳에 계약을 할 텐데 최근 분양 경기가 꺼지면서 대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중견이나 소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이 같은 자금난이 본격화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강원도가 레고랜드 빚 보증을 못 서겠다고 밝힌 이후 단기 자금 시장이 더욱 경색되면서 비슷한 피해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채권시장 자금 경색 상황을 불러온 춘천 레고랜드 사태가 공사에 참여한 지역 건설업체로까지 파장이 번지고 있습니다. 강원 중도개발공사 공사대금 조기 집행 대책위원회는 오늘 강원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강원도가 공사대금 136억 원을 지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책위는 강원도가 레고랜드 테마파크 기반 조성 사업을 벌였던 강원 중도개발공사, 즉 GJC에 대한 기업 회생 신청을 추진하면서 공사에 참여한 업체들이 준공 대금까지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공사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한 하도급 업체들이 도산 위기에 처해 있다며 근로자 대부분이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서민 경제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네, 4대 금융지주의 올해 3분기 합산 순이익이 5조 2천억 원이 넘어서 분기별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 상황 속에 은행들만 막대한 이익을 올린 데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병한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의 잇따른 기준금리 인상으로 예대 마진이 커지면서 4대 금융지주들이 역대 최대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3분기 합산 당기 순이익이 5조 2,58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6% 늘었고 역대 최대였던 올해 1분기에 4조 5,951억 원보다 14.4% 증가한 것입니다. 신한금융이 1조 5,946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 우리, 하나금융 순으로 모두 순이익이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같은 실적 배경에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영향이 가장 큽니다.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상대적으로 대출에는 즉각 반영되고 예금은 천천히 반영되는 탓입니다. 또 규모가 큰 주택담보대출의 80%가량이 변동금리로 구성돼 있는 영향도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서민들의 고통이 이어지는 가운데 은행들만 혜택을 누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대금리 차의 확대를 통해서 취약차주나 금융 소비자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일로 이동돼서는 안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 최근 채권 시장을 중심으로 자금 조달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기업들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해달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다음 달 열리는 금통위의 결정이 주목됩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네, 최근 각종 악재가 겹치면서 국내 경제를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에는 문제가 없다며 성장보다는 물가 대응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조태현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을 찾아 기자들과 만난 크리슈나 스리니바산 국제통화기금 IMF 아시아태평양 국장. 고물가와 고환율, 무역수지 적자 등 각종 악재에도 한국 경제에 큰 문제는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무역의 최종 성적표인 경상수지는 올해도 흑자가 예상되고 외환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Korea has accumulated net foreign assets of 40% of GDP. Foreign currency reserves remain ample at about 25% of GDP and nearly 3 times higher than short-term debt. 다만 급증한 정부 부채, 그러니까 나라 빚은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가다 보니 국내 총생산, GDP와 비교한 부채 비율은 올해 말 54%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됩니다.
5년 만에 14%포인트나 오른 것으로 다른 선진국보다 2.5배나 빠른 증가세입니다. Even while providing support to the people who need it most. And it's very important that fiscal policy has a strong medium-term anchor, which would be very important to anchor credibility in the fiscal policy stance. 고물가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은행의 긴축 정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놨습니다. 빠른 기준금리 인상이 성장에 악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일단은 고물가에 대응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준금리를 꾸준히 높여야 한다는 조언으로 풀이됩니다. And if you don't address inflation head-on, you risk there is a risk that expectations can get unanchored and so on. So that's why it's important to address inflation head-on, but while taking into account the trade-offs we talked about. 다만 IMF는 국내 소비자 물가가 조금씩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올해 정점을 찍은 뒤 내후년쯤 목표 수준인 2%대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20차 당대회에서 1인 권력 독점 체제를 확립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군 수뇌부를 소집했습니다. 2027년 창군 100주년 목표 달성을 다그쳤는데 2027년은 타이완 무력 통일 시한으로 거론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국방색 인민복 차림으로 나타난 시진핑 주석 양옆에 신임 군 수뇌부가 모두 집합했습니다. 군 통수권을 쥔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자격으로 창군 100주년 목표 달성을 다그쳤습니다. 2027년까지 인민군 현대화를 매듭짓고 미군을 뛰어넘는 세계 인류 강군으로 도약하겠다는 겁니다. 시진핑 집권 3기 말년 타이완 무력 통일 시한으로 거론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绝不承诺放弃使用武力. 지난 10년 시진핑의 국방개혁을 보좌한 장요우사는 군서열 2위. 앞서 8월 타이완 봉쇄훈련을 주도한 허웨이둥 동부정구 사령관은 넘버 3로 끌어올렸습니다. 일선부대 장병들도 시진핑의 강군 사상 실현을 부르짖으며 전의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听党指挥，确保全时待战，挥师农战. 당중앙 정치국엔 핵 로켓 과학자들을 대거 포진시켰습니다. 최소한의 핵무기만 보유한다는 방어 위주의 핵 전략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현재 300기 안팎으로 추정되는 핵탄두를 2027년 700기, 2030년엔 1000기까지 증강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打造强大战略威慑力量体系. 실제로 미중 간 핵 군비 경쟁이 벌어질 경우 기존 힘의 균형이 깨지면서 세계 질서가 요동칠 수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큰 화재와 관련해서 1시간여 만에 큰 불길은 잡았는데요. 그런데 여전히 이 현장은 자욱한 연기가 가득하다고 합니다. 자,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윤재 기자. 네,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 화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 이 시청자님과 연결을 해서 지금은 화재 현장이 좀 많이 잡힌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현재 상황을 한번 전해주시죠. 예, 앵커가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지금은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희뿌연 연기가 건물과 건물 주변을 가득 뒤덮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 건물을 집어삼킬 것처럼 타올랐던 불길은 지금은 대부분 잦아든 모습인데요. 소방대원들이 지금 건물 내부로 진입해서 잔불을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주변으로 상인과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안타까운 상황을 지켜보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대구 매천동에 있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불이 난 시각은 저녁 8시 20분쯤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화재 초기에 시청자분들께서 YTN으로 제보해준 영상인데요. 한눈으로 봐도 화재 규모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저녁 8시 27분 화재 신고를 접수하고 8분 만에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이어서 8시 43분에는 대응 2단계로 경보를 격상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불길이 모두 잡힌 상황인데요. 소방당국은 밤 9시 34분쯤 초진, 그러니까 큰 불길을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차량 80세대와 인력 220여 명을 동원해 건물 내부로 진입하면서
잔부를 정리하고 있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1시간 넘게 이어진 불로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 가운데 공판장 건물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정확한 피해 규모 또 화재의 원인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이 확인되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 화재 현장에서 YTN 이윤재입니다. 네, 관련 소식은 추가된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속보로 또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이어갑니다. 돈을 받고 대학 학위나 자격증 등을 위조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서류 검증이 허술한 점을 노렸는데 언론사나 제약회사에 취직한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식약처 품질 책임자로 지정된 사례까지 확인됐습니다. 양동근 기자입니다. 대학교 학위증, 토익 성적표, 가족관계 증명서 등 각종 서류가 놓여 있습니다. 얼핏 봐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보이지만 모두 가짜입니다. 위조범 일당이 SNS를 통해 위조 서류를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한 뒤 돈을 받고 만들어 판 겁니다. 경찰이 확인한 위조 건수만 100여 건, 챙긴 부당이득은 6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런 간단한 형태의 서류는 건당 20에서 30만 원 정도, 복잡한 형태의 학위증은 최대 190만 원까지 받고 위조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위조된 서류는 취업이나 승진, 진학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된 거로 드러났습니다. 학위증명서나 경력증명서를 조작해 제약회사나 운수업체, 심지어 언론사에 취업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위조 학위증으로 해외대학 박사과정에 진학하거나 식약처 의료기기 품질 책임자로 지정받은 사례까지 확인됐습니다. 기업이나 공공기관, 학교 등이 제출한 서류의 진위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는 점을 노렸습니다. 위조 문서를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것은 일반 회사나 공공기관이나 어느 부처든 그건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위조 문서를 받은 기관에 범죄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부정 취업한 18명 중 대부분은 자진 퇴사하거나 해고 처분됐고 일부는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거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국내 인출책 5명을 검거해 수사하고 있으며 중국 거주 위조범 2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 수배와 국제 공조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위조 의뢰자 90명 중 해당 문서를 회사나 학교, 공공기관 등에 제출한 21명은 업무방해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위조 문서를 단순 소지하거나 주변 지인에게만 보여준 경우라도 문서 위조와 위조한 문서를 행사한 혐의로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충남 금산에서는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인도로 돌진해 등교하던 초등학생 4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졸음운전을 했다는 운전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순식간에 주차된 차를 들이받고 인도로 돌진합니다. 주차돼 있던 차는 도로 위에 나뒹굴고 사고 피해자 1명은 미동도 없이 누워 있습니다. 오전 8시쯤 충남 금산군 추구면의 한 도로에서 2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나서 나가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설명을 해요. 지금 놀라가지고 바쁜 뭐. 이 사고로 도로 가장자리를 걸어 등교하던 초등학생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여학생 2명은 머리를 심하게 다쳤는데 다행히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지점은 시속 40km 구간으로 학교 정문에서 200m 정도 떨어져 있었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은 아니었습니다. 경찰에 긴급 체포된 A씨는 졸음운전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음주와 약물 검사에서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과속 여부 등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이종근 시사평론가 그리고 김성회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소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국회 시정연설이 오늘 있었습니다. 결국 민주당 의원들 불참 속에 진행이 됐는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생에는 야당파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규탄한다!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는
우리 정부가 글로벌 복합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어떻게 민생 현안을 해결할 것인지 그 총체적인 고민과 방안을 담았습니다. 공공부문부터 솔선하여 허리띠를 바짝 졸라맸고 이렇게 절감한 재원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 또 민간 주도의 역동적 경제 지원, 국민 안전과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책임 강화에 투입하고자 합니다. 정부가 치열한 고민 끝에 내놓은 예산안은 국회와 함께 머리를 맞댈 때 완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회에서 법정 기한 내 예산안을 확정해서 어려운 민생에 숨통을 틔워주시고 미래 성장을 뒷받침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네,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는 시정연설 주요 발언 듣고 오셨는데요. 건전 재정 기조를 통한 약자 복지,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많이 사용한 단어를 봤더니 지원이 32번, 그리고 경제가 13번, 국민이 9번. 그동안 자유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이 표현은 오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야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 반쪽 시정연설 이 평가는 잠시 뒤에 해보도록 하고 내용만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두 분 평가를 좀 들어볼 텐데 여야 평가도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거든요. 이정근 평론가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일단 시정연설에 충실한 내용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정연설의 그 의미가 뭐냐면 국가가 그 다음에 예산을 어떻게 쓸 건가에 대한 내용을 정부가 이 국회에 보고하는 내용이거든요. 즉 국회라는 거 국민에게 보고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렇게 쭉 들여다보면 시정연설 주요 키워드 한 번만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지원 32번에 비슷한 어떤 그 키워드들을 다 합쳐보죠. 약자 7번. 민생. 아니, 잠깐만요. 약자 7번이고요. 예. 그다음에 취약계층 2번. 네. 약자와 취약계층은 사실 한 대 묶어도 되는 예. 키워드죠. 서민 여기다가 묶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해도 13번이거든요. 여기에 민생까지 포함하면 17번입니다. 네. 17번이면 전체에서 두 번째 거든요. 즉 그다음에 가장 큰 게 지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민생, 취약계층, 서민, 약자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 예. 이런 키워드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결이 되는 어떤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가장 큰 건 빚입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예산 이 증액을 보면 처음으로 5년 동안 400조, 500조, 600조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올라가는 어떤 속도가 100조 단위로 벌써 3번을 점프를 합니다. 2017년에 400조였다가 중간에 500조, 500조, 500조를 쭉 넘어서다가 마지막 해 그러니까 21년도 예산안이 그러니까 2022년도 예산안이 600조예요. 그러니까 2022년도 예산안은 이미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예산안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5년 동안 400조에서 600조로 퀀텀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물론 코로나도 포함이 되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너무나 정치적 목적 때문에 방만한 재정 운영이었고 그래서 나라 빚이 벌써 1068조나 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최초로 축소 운영,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예산 축소 편성을 했다. 전년 대비 축소 편성을 했다. 그만큼 위험한 어떤 이 경고 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우리가 축소해서 쓰겠다. 지출 구조를 아주 축소하겠다라는 보고를 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년 예산을 어떤 방향으로 어디에 쓰겠다. 이걸 잘 설명해 준 시정연설이었다. 이렇게 평가하셨는데요. 김성희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건전 재정과 약자 복지 두 가지 키워드를 들 수 있겠는데 둘 다 기재부가 어떻게 보고를 했는지 대통령께서 잘 모르는 채 말씀을 하셨다라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렇습니까? 일단 방만한 재정 운영 문재인 정부 비판을 하셨는데요. 그 돈에는 세입과 세출이 있습니다. 즉 세금으로 걷어들이는 게 있고 돈을 쓰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출 부분이 늘었기 때문에 방만한 재정 운영이었다고 말을 하는데 2017년도에 세입 증가분이 7.2%였고 그 당시 지출이 증가분은 5.6%. 흑자 재정이었죠. 다른 말로 하면 긴축 재정이었고요. 2018년에 세입은 8.1%가 늘었는데 세출은 6.8%. 이것도 마찬가지로 흑자 재정이었고 말 그대로 긴축 재정이어서 두 해 역사상 두 번째, 세 번째 흑자를 냈을 만큼 굉장히 긴축적으로 재정 운영하다가 2020년, 21년 코로나 때문에 확장 재정이 됐던 점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좀 인식이 부족하신 것 같다는 점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약자 복지 부분이 좀 중요하잖아요. 약자 복지라고 하는 사람은 한다면
약자에게 복지를 더 많이 제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예산을 늘렸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기재부의 눈속임입니다. 무슨 의미냐면요. 58년 개띠란 말도 우리가 많이 쓰는데 왜 쓰냐면 58년대 100만 명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때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57년부터 65세가 법정 나이가 됐습니다. 내년 이제 58년 개띠들이 65세 노인으로 인구로 편입이 되면 되는데 내년 1년에만 무려 5.1%의 노령층 인구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법정 의무 지출, 65세 이상에게 지출해야 되는 부분들 다 포함해서 11%의 복지 예산이 증가하는데 반면에 재량 지출은 5.4% 깎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부가 의지를 갖고 쓸 수 있는 복지 예산인 재량 지출 같은 경우 5.4% 깎인다는 것. 결국 삭감해서 보면 사회복지 분야에서 13조 2천억 원 가장 많은 부분이 깎였고요. 부처로서는 국토교통부가 가장 많은 예산이 깎였는데 그 이유는 임대주택 때문이었습니다. 네, 지금 약자 복지를 강조했는데 지금 노령층 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제 의무 지출도 늘고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예산 쓸 수 있는 예산은 좀 감소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좀 간과한 것 같다 이런 설명이시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 정책이라는 건 자원은 한정돼 있습니다. 국가 재정의 화수분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하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이번에 복지 부분만 줄인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정말 많은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겁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본 예산만 집행한 것이 아니라 기억하시죠? 한 해에 벌써 추경을 몇 번씩 했습니까? 올해도 추경도 30조. 이게 지금 본 예산을 시작하자마자 추경을 편성하는 건 6.25 전쟁 이후 처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추경이 어마어마한 추경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부의 어떤 운영 자체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출이 너무 방만했다. 그래서 이 복지 예산만이 아니다. 전체를 보면 복지 예산만이 아니고 골고루 어쨌든 축소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하시는 동안 저희가 오늘 첫 소식으로 전해드린 것이 대구의 농수산물 시장에 큰 화재가 나서 이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일단 지금 큰 불길은 잡혔는데 피해 상황은 아직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소방당국의 브리핑이 시작됐는데 들어보시죠. 소방서 예방본부팀장 김창영입니다. 지금부터 대구 북부 매천로 18길 34 농수산물 시장 A동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에 대한 브리핑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10월 25일 20시 27분에 발생한 농수산 A동 화재는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으며 농수산 A동은 지상 1층, 면적 5,016제곱미터, 점포는 총 152개 점포가 있으며 화재가 발생한 A-1동은 69개 점포 중 90% 정도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화재는 샌드위치 패널 구조의 외벽 및 구조물로서 연소 확대로 현재 화재 원인 및 피해 내역은 조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출동한 인력은 소방차 83대 인원 200명이 동원되었으며 현재 출동한 전 소방력이 화재 진화와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우리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는 화재가 최선기를 향하여 진행되었으며 도착 즉시 사면을 포위하여 방수 등 화재 진화에 최선을 다하여 연소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초진은 21시 34분 초진입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제가 지금 아직 현장 상황 파악을 100% 한 게 아니라서 궁금한 사항은 1시간 반 정도 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1동이라고만 현재 파악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조사 중에 있습니다. 네, 자 대구 농수산물 시장 화재 관련해서 소방당국의 브리핑 내용 듣고 오셨습니다. 자, 지금 1시간 만에 큰 불길이 잡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 8시 27분에 화재가 발생했고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총 152개 점포가 있는데요. 이 가운데 A-1동, 여기 69개 점포 가운데서 90% 정도가 지금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소방당국이 도착했을 때는 이제 불길이 컸고요. 그 이후에 초진이 된 것은 9시 34분
초진이 됐다. 앞서 저희가 그 영상 제보해 주신 시청자분 연결했을 때도 9시에 저희에게 영상을 제보해 주셨을 때보다는 불길이 좀 잡혔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것과 좀 맞는 이런 소방당국의 브리핑이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다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통령 시정연설 얘기하고 있었는데 오늘 대통령이 여러 가지 표현 중에서 협치 대신에 협력이란 표현을 썼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좀 의미가 있을까요? 글쎄요. 그렇지만 우리가 보통 여야가 함께 정치를 하는 것을 연정을 한다거나 협치를 한다거나 약간 의미는 다르지만 그렇게 요약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협치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그 표현을 하자면 협력 정치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연정이라고 한다면 공식적으로 정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조건을 서로 협상을 통해서 뭐 거의 이 조문화해서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이 연정이라면 협치는 그보다는 좀 적은 범위, 그렇게까지 서로 규범적으로 얽히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에 어떤 협상을 통해서 정치를 하다, 이 정도의 어떤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연정보다는 아랫단이죠. 그렇다면 협치라고 하는데 협력은 협치와 다르다? 이것은 사실 크게 어떤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협치 그럼 협력 정치를 줄여서 이야기할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협치는 다시 말씀드리면 연정과는 다르다. 연정은 확실하게 여야의 아주 치밀한 협상 통해서 조약과도 같은 그런 이 약속문이 필요한데 협치는 굉장히 포괄적인 어떤 정치의 행위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자, 연설을 하는 동안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수도 보내면서 호응을 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169명 전원이 오늘 불참해서 인원이 많다 보니까 국회가 본회의장이 굉장히 썰렁한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 5월의 화면하고 저희가 이제 비교해서 좀 준비를 해봤는데 5월 코로나 추경 때 국회를 찾았을 때는 넥타이 색깔도 이제 하늘색 넥타이를 맸고요. 그때는 일일이 또 야당 의원들과도 악수를 하는 이런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 자, 그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제1야당이 대통령 시정연설에 불참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최근에 있었던 일련의 사태들, 그러니까 이걸 이재명 대표 연결시킬 필요까지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당사에 대해서 지금 압수수색이 2차례 이루어졌고 대통령은 뭐 잘 모르겠다라는 입장이시고 신문에서 보는 거 말고 모르겠다는 말씀 계속 이어서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 외에도 지금 쭉 벌여왔던 일련의 과정들, 또 욕설 논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에 쭉 놓고 보면 대통령께서 어떤 것도 개선을 위해서 취한 정책이 없어요. 5월로 돌아가 보시면 저 하늘색 넥타이를 메고 계실 때만 해도 돼지 김치찌개 소주 얘기 뭐 이런 얘기 되게 자주 나왔고 박홍근 원내대표와 뭐 만나겠다 이런 말씀도 있었고 그리고 정모 수석도 그때 국회에 찾아왔었죠. 그런데 이렇게 지금 긴박한 상황에 이 대통령실의 정모 수석은 어디 있습니까? 이럴 때 어제라도 찾아와서 자 이러저러하지만 그것은 그냥 연구원의 개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뿐이고 대통령의 의지도 아니었고 그래서 정치를 해야 되지 않겠냐. 대통령께서 직접 오실 수 없다라면 정무수석이 그럴 때 이제 동원되어서 이제 국회에 와서 이런 것을 협치를 하라고 있는 자리인데 이분 지금 월급 받고 근 한 달 사이에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제가 볼 수 있는 분은 아니지만 TV에서라도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보면 대통령실이 야당과 대화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데 대통령실의 정무수석 역할도 안 보였다 이런 지적을 또 해주셨는데 어쨌든 오늘 지금 화면 보시면 정의당 의원들은 들어가서 피켓 시위를 했고요.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이 아예 불참을 한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앵커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헌정사상 처음 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올해만 특히나 정쟁이 있거나 혹은 야당 탄압이라는 어떤 용어가 있었을까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헌정사를 돌아보면 군사정권에서도 야당 탄압은 아주 혹독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여야 간의 어떤 분쟁 또 여야 간의 어떤 정쟁은 지금보다 더 격화됐던 시절도 제 기억엔 많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야당은 시정연설을 보이콧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정연설을 대통령한테 자리를 이렇게 마련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국회의원은 권리거든요. 대통령이 국회로 오게 만드는 거. 그 국회의원이 시정연설을 들으려고 지금 대통령실에 가서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대통령 지금 야당이 주인이 되는 자리예요. 그 자리가. 왜냐하면 국민들한테 어쨌든 지금 보고를 하는 자리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국회까지 오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보이콧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이유를 통해서든 국민한테 보고해라라고 딱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어떤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정쟁이 심했거나 야당 탄압이 심했던 시절에도 그 엄한 시절의 야당은 보이콧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헌정사상 처음 보이콧을 한 데 대해서 이제 두 분이 한쪽은 민주당의 책임이다, 한쪽은 이제 대통령실의 책임이 더 크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자, 연설 직후에 이제 대통령이 악수를 하는 모습 봤는데, 자, 특히 장제원 의원한테 다가가서 이제 어깨도 두드리고 귓속말을 하는 모습 저희가 잠시 볼 수 있었거든요. 이때 어떤 얘기 나눴을까 굉장히 궁금해요.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저희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어깨를 두드렸다는 것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이 가끔 이런 좀 사적인 모습을 보이세요. 한 2달쯤 전이었나 권성동 당시 원내대표와 또 다른 윤핵관인 이모 의원과 주말에 갑자기 회동이 생기면서 부산에 있는 장제원 의원에게 서울로 좀 올라와라 얘기했는데 이제 등산 때문에 참석 못하겠다라고 했던 이런 보도를 봤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러니까 윤핵관이라고 본인들이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야. 우리가 이 들어줄 수 있는 이야기고, 정치인이 뭐 내가 대통령과 가깝다는 얘기 누군들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사적으로 윤핵관이라고 불렸던 사람들만 따로 모아서 밥 먹는 장면을 이렇게 스스럼 없이 노출하고 또 저렇게 나가면서 힘을 실어주는 것은 사실은 국회는 국회 원칙대로 운영되어야 하는데 누가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인가에 경쟁을 벌어지게 만드는 것은 국민의힘의 건전한 정치엔 도움이 안 되겠죠. 어쨌든 시정연설을 보이콧한 민주당은 오늘 긴급 의총을 열고 뭐 검찰과 대통령 거의 성토대회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도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뭐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또 지금 민주당 입법 독재가 임계점을 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연말 국회 뭐 예산안도 처리해야 되고 정부조직법도 이제 들여다봐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전국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거 여야 모두의 부담 아닙니까? 그렇죠. 여야 모두의 부담이고 특히 집권 여당의 부담이 크죠. 왜냐하면 첫 해에 지금 그 국회에서는 정기국회에서는 사실상 하고 싶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야당의 협조를 구해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돼야 나머지 4년 동안 그 제도 그 입법 기반 하에서 이룰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지금 일단 야당이 훨씬 더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현재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는 말씀하셨듯이 원래부터 하려고 했던 것은 하지 못하는 어떤 상황이 되겠죠. 뭐 그렇다고 해서 근데 야당에게 많은 그런 카드가 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회 선진화법이 지금 이루어진 다음에 야당 마음대로 예산안을 갖고 뭐 마지막까지 그것을 옥죄를 한 다음에 다른 어떠한 법안으로 이렇게 바꿔치기, 그러니까 서로 딜을 한다거나 이게 불가능해졌어요. 12월 1일까지 여야가 합의를 못하면 정부안이 그대로 회부가 됩니다. 물론 그 야당이 지금 다수당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마도 뭐 반대를 하게 되겠죠. 만약에 그때까지 돼서 못한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냐면 내년 1월부터 공무원 월급을 못 줄지도 몰라요. 그럼 일단 부담은 어디로 가냐면 야당한테 부담이 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12월 1일 이전까지 예산안은 통과를 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여야 간사 간에 일단 큰 틀의 첫 일정은 합의했다 이런 소식은 전해졌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지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정의당 이은주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의 지난번 비속어에 대해서 이제 사과를 요구했는데요. 대통령은 자, 내가 하지도 않은 말에 사과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모르겠어요. 한 3천만 명에서 4천만 명 정도는 이 XX를 다 들으신 것 같은데, 물론 진실한 윤석열의 사람인 세 분의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는 내 귀에는 이 사람으로 들렸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시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뒤에가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갖고 논쟁은 했어도 앞에 EXX에서 논쟁은 없었거든요. 게다가 날리면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앞에는 자연스럽게 대한민국 국회 이야기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회에 대한 그 비판, 뭐 저런 것이 사실 이제 뭐 사석에서 했다, 뭐 직접적으로 공개적으로 한 얘기 아니지 않느냐라고 했으면 최소한 국회의장을 만나서 국회의장 만난 자리에서 허허 웃으면서
사과하시고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는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취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법적으로는 어차피 음성 분석하면 나오지 않지 않느냐는 말씀하시는 것 같긴 한데 글쎄 국민들 너무 우롱하시는 것 같아서 좀 듣긴 불쾌합니다. 예, 국회의장 환담 자리에서라도 이제 비속어 논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자연스럽게 의견을 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이시거든요. 사과의 어떤 포인트는 뭐냐면 예. 시기예요. 사실 처음에 사과를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은 저도 듭니다. 예. 사과의 어떤 표현은 예를 들어서 나의 언행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계기가 됐다. 이 정도의 어떤 표현도 저는 사과의 범주에 좀 들어간다고 네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문제를 너무나 확대해서 키웠다 야당이 이를테면 정말 미국에서 뭐 son of 땡땡 하는 그런 용어를 썼을 때 야당이 그것을 외교 참사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특히나 예를 들자면 뭐 옛날에 뭐 그 그리스 대사에 대해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 비슷한 어떤 표현을 쓴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뭐 외교 참사하고 그 이 국제적으로 그쪽 나라의 질문을 또 하고 야, 이렇게 우리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라는 식으로 뭐 야당이 주도한다거나 그랬던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예. 물론 미국의 대통령도 지나가는 표현이지만 어쨌든 거기에 유감 표명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대통령의 이 지나가는 말 한마디가 뭐 나라를 뭐 흔들리게 만들었다라고 해서 공격을 하는 야당도 문제지만 예. 그 협량의 정치도 문제지만 저는 또 소장님 말씀처럼 뭐 국회의장 앞에서 예. 그런 정도의 어떤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오늘 기회를 좀 활용해서 넘어갈 수 있는 예. 부분 또 아까 정무수석 말씀도 저는 충분히 동의하는 예.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네. 예. 어쨌든 비속어 공방이 지나갔고요. 그리고 검찰 수사, 민주당사 압수수색 이후에 지금 오늘 반쪽 시정연설까지 국민들이 보게 된 상황이라서 전국은 급냉한 상황인데 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지금 더 긴장하고 있는 거는 검찰이 지금 대장동 일동에서 흘러 들어간 돈이 대선 자금이었다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하고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남욱, 정민용, 유동규까지는 진술이 거의 일치합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이제 받았다고 지목이 되는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나는 안 받았다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검찰이 여기에서 얼마나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하느냐가 앞으로 관건이 되겠죠. 전 일단 한 두 가지 정도 포인트를 네. 짚어보고 싶습니다. 누가 봐도 현금이 남욱으로부터 유동규까지 흘러간 과정에 대해서는 이론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안에서 완결성이 있죠. 돈의 액수가 작지 않습니다. 1억에서 한 3억 정도를 넘겼을 것으로 저희가 추정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이게 뇌물을 주고받는 구조였으면 1억이 유동규 씨에게 도착하면 유동규 씨가 뭐라도 전화를 했겠죠. 하다못해 뭐 택배가 왔다든지 그거가 왔다든지 뭐라도 얘기를 해서 김용 씨가 사무실 오도록 만드는 구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연락을 받으면 김용 씨가 와서 그 돈을 가져간다. 이렇게 해서 내 차례 돈을 가져간다라고 했다라면 즉 남욱으로부터 유동규까지 전달되는 과정과 거의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방법으로 김용 이 부원장이 와서 돈을 가져가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2, 3억이나 되는 돈을 뭐 주머니에 넣어놓거나 뭐 어디 사무실 소파 밑에 넣어놨다가 며칠 있다 주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즉 김용 부원장의 방문 날짜와 이들이 돈을 넘긴 날짜가 일치하는가 이 점에 대해서 검찰의 입증이 있어야 될 것이라 생각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게 대선 캠프로 이 돈이 흘러 들어갔다라는 것이 주장의 지금 핵심입니다. 그래서 대선 자금이라고 검찰이 명명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뭐 저쪽 캠프는 잘 알고 있는데 대략 한 30에서 50명 정도의 인원들이 일을 하고 있을 때였고 사무실 크기도 크지 않았거든요. 예. 8억 4천만 원이라는 돈이 캠프에서 4달의 기간 동안 이렇게 밀려 들어가면요. 이거는 사고가 안 날 수 없고 보이지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현금으로 8억 4천만 원이거든요. 그 돈이 흘러 들어가게 되면 누구라도 이 돈을 쓰는 과정이 들키거나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책임까지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검찰이 지금 말씀하신 시점을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4차례 돈이 건너가는 시점이 이재명 대표가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 경선 행보를 하는 시기와 겹쳤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 그 지지 의원 모임이 발족한 5월에 가장 많은 돈이 전달됐다. 이 부분을 특히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현금이 건너가는 거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그렇습니다. 규명을 해야 됩니까? 일단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그 정치자금법과 관련돼서 이 유죄를 선고받았던 사건을 다시 되돌아보죠. 그럼 거의 다 현금이에요. 이것이 어떤 자금 추적으로 드러날 일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 주로 주차장 아니면 뭐 차떼기 사건 기억하시죠? 그것도 주차장이었고, 또 한명숙 총리 사건 아시죠? 그건 아예 어떤 뭐 호텔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뭐 의자에 놨다든지 이런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다 현금이에요. 그럼 이런 어떤 과정들이 만약에 입증이 된다면 그 이후에 어떻게 썼느냐라는 것을 추궁을 해야 되는데, 바로 예를 들어 김용 부원장까지 간 것이 다 입증이 됐다면, 뭐 네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장소가 지금 이모 씨가 메모에 따르면 주차장 아니면 그러니까 모 아파트 주차장 하면 유원 홀딩스 사무실 뭐 이렇게 돈을 만든 남욱의 측근. 돈을 그러니까 전달한 마련한 남욱 씨의 측근 이모 씨요. 그런데 그 유원 홀딩스에 지금 유동규 씨와 김용이 함께 있었다는 걸 봤다는 진술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정민용 변호사가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돈을 건네는 걸 봤다는 건 아니에요. 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김용 씨까지 만약에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그러니까 말씀하신 어떤 몇 가지 부분들이 확실하게 증거를 갖고 있고 증언이 다 일치하는 어떤 상황일 때 김용 씨가 그러니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내가 썼다. 그러면 정치자금 안 될 겁니다. 그냥 뇌물수수라든지 뭐 횡령이 될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 액수가 감당할 수 있는 액수가 아니라면, 이를테면 지금 8억이 아니라 더 많은 액수라면, 지금 8억도 감당할 수 없을 테지만, 왜냐하면 받았으면 또 그거 써야 돼요. 그것도 입증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디다 썼다든지 뭐 빚을 갚았다든지 이게 아니면 그것도 신빙성이 없어져요. 그래서 지금 김용 부원장의 재산 증가 부분도 조금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여의도 뭐 아파트 부분인데, 다시 김용 부원장이 내가 썼다가 아니라 이 부분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다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김용 부원장까지는 어느 정도 증거가 확보가 됐고, 김용 부원장의 진술에 따라서 사실 가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잠깐 얘기 나왔으니까요. 뭐 여의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 대선 자금이 오고 갔던 시기 전에 이루어졌던 일이고, 뭐 김용 부원장의 말로는 부인이 30년 동안 대기업에 다녀서 지금 부장까지 하고 있고, 목동에서 아파트 팔고 영끌해서 여의도를 4억인가 주고 샀다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것이라서 이것 자체가 대선 작업하고 연결될 것 같지는 않고, 현금으로 4억을 들고 가서 아파트를 사면 그건 검찰이 지금이라도 잡아내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사실은 불리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왜 불리하냐면, 차라리 예를 들어서 8억 4천이 자기가 썼다라는 어떤 상황이 됐을 때는 대기업 부인이 아니라 아파트에 썼다 하면 자기가 횡령으로 모든 걸 다 뒤집었을 수 있는데, 아니요, 아파트 다 누가 사줬고요. 이 재산은 충분히 우리가 했습니다. 한다면 8억 4천을 입증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돈이 지금 대선 자금까지 해서 일부라도 건네졌는지, 아니면 유동규 전 본부장 선에서 끝났는지, 김용 부원장 선에서 끝났는지, 이거는 지금 검찰 수사를 앞으로 진행해봐야 자세히 알 수 있는 건데, 최근 검찰 수사의 키맨이 된 사람이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정말 출석 후에 폭로 발언들을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경찰이 신변 보호 결정을 했어요. 어떤 보호들을 받게 되는 겁니까? 뭐 일단 변호인을 통해서 서울중앙지법 신범 요청을 했고, 이제 그 스마트워치라고 하죠. 이제 스마트워치를 받고 매일 좀 안전 상태를 점검하는 정도의 안전 조치가 이루어질 텐데, 뭐 본인 요청해서 한 것이니까 안전하게 잘 머무시면서 재판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하게 머물면서 재판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어쨌든 그 유동규 전 본부장의 발언 중에서 최근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그 선거법 재판 관련해 영향을 미치는 발언도 좀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 자, 이 발언과 관련해서 나랑 이재명 대표, 김문기 전 처장 이렇게 셋이서
골프를 쳤고 카트도 같이 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당장 다음 선거법 관련 다음 재판이 22일입니다. 네네. 이렇게 되면 유동규 전 본부장을 검찰이 증인으로 채택할까요? 검찰이 이미 증인으로 채택할 방침인 것으로 보도가 예. 되고 있고요. 왜냐하면 가장 결정적인 어떤 인이 될 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김은기 처장을 만나게 된 것도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지금 유동규 씨가 성남 일대에 리모델링 추진하고 있는 그런 주체일 때 김은기 씨는 거기에 카운터파트, 즉 대기업의 건설사 담당이었거든요. 리모델링 이 추진 주체들과 만나서 우리 건설사에 좀 해주세요 하고 그런 어떤 관계였기 때문에 네. 거기서 만났어요. 그래서 함께 언제나 같이 그런 어떤 리모델링 추진과 관련된 작업들을 했었고 아시다시피 지금 이재명 변호사가 당시 변호사가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다가 이 유동규 씨와 만났고 그 인연으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한다면 그런 인연 속에서 유동규 씨와 김문기 씨의 어떤 그 당시 인연을 만약에 이재명 씨가 그때부터 몰랐다?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이후에 유동규 씨의 지금 뭐 사장 직무대행도 엄청나게 오랫동안 했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그런 어떤 상황들을 끝까지 이렇게 모른다라고 할 수 없는 유동규 씨만의 증언 내지는 증거들이 충분히 있을 거다. 그리고 재판이 이것만이 아닙니다. 사실 지금 대장동과 관련해서 유동규 씨가 모든 걸 다 했다라는 재판이 열리고 있는데 여기서도 지금 유동규 씨가 지금 석방된 이후에 나가서 하는 말이 아니 생각을 해봐라. 내가 어떻게 그걸 다 결정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태도를 바꾸기 시작해서 여기서도 그 윗선 지시, 그러니까 유동규 씨가 아닌 그 윗선에 대한 어떤 이 밝힘 있고, 그러니까 재판 과정에서 밝혀질 가능성이 큽니다. 본인의 대장동 재판 관련해서도 적극적인 발언을 이제 변호인 측에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선거법 관련해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나와서 재판에서 증언을 하게 되면 이재명 대표에게는 좀 불리한 진술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개인을 넘어서 민주당에도 좀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사안이라서요. 어떻게 보세요? 이제 대선과 관련된 이 재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유죄가 나오고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물 경우에는 민주당은 이제 400억이 넘는 돈을 다시 물어내야 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은 되게 단순합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머릿속에서 김문기의 기억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입증할 문제니까요. 검찰이 알아서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재판부가 뭐 바른 판단을 해줄 거라고 보고요. 유동규 씨 같은 경우는 이미 이재명 지사로부터 배신당했다는 입장을 지금 취하고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런 분이 법정에서 하는 진술에 대해서 판사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또 판사가 잘 알아서 할 문제가 되겠죠. 결국 재판까지 좀 지켜봐야 되는 매우 긴 시간이 걸릴 만한 이런 사안인데 자,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제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장관과 윤 대통령의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것을 두고 법사위에서 거친 설전이 오갔었죠. 오늘까지 그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발언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저는 청담동이라는 데를 10년 내에 기억해보니까 가본 적이 없어요. 그분이 무슨 자기는 거짓말 해도 되는 면허증을 가진 것인 양 행동하잖아요. 거짓말을 하더라도 아무 일 없이 대충 넘어가 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엔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거짓말 면허증이라도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김의겸 의원 뒷골목식 협박은 안 통한다 이렇게 또 맞받아쳤는데 한동훈 장관이 오늘 오후에는 또 법적 대응도 시사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사실 이제 면책 특권이 있는데 어떻게 법적 대응을 할 것인가 이렇게 또 연결될 수도 있지만 그런데 문제는 김의겸 의원이 표현을 스스로 한 표현이 있어요. 협업을 한 건 맞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김의겸 의원이 그 국감장에서 이러이러한 매체에 어떤 보도가 있다라고 그 녹취록을 푼 것이 바로 지금 최근에 한동훈 법무장관을 계속 스토킹을 했다라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그런 매체이거든요. 그러면 한동훈 법무장관 입장에서는 나를 계속 스토킹하는 매체에 대해서 야합을 한 거냐? 하고 국감장에서 따졌거든요. 근데 김의겸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협업을 한 건 맞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협업이라는 건 제가 딱 떠오른 건 거꾸로 한동훈 법무장관이 검사 시절에 권한 유착을 했다. 뭐 유시민 전 재단 이사장과 관련돼서 이
네. 언론 보도를 위해서 이동철 기자에게 뭐 어떤 지시를 내리거나 함께했다라는 혐의로 얼마나 오랫동안 고통을 당했습니까? 근데 거꾸로 김의겸 의원이 협업을 했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 발언을 한 게 문제가 아니라 예. 그러니까 이 국감장에서 발언의 면책 특권은 있으나 지금 어떤 특정 목적을 해서 허위 사실을 만들기 위해서 스토킹을 한 그런 매체와 공모한 혐의, 이거는 국정감사장의 발언과는 다른 문제다. 예. 그 공모에 대해서는 따질 수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격담이 들어와서 이 제보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거, 이 부분이 이제 면책 특권 안에서 뭐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지금 더 탐사라는 매체와 협업을 한 건 맞다. 김의겸 의원이 이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은 좀 법적으로 좀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런 견해시거든요. 예, 뭐 한동훈 장관의 그와 같은 주장은 법을 아시는 분이 하기에는 참 부끄러운 말씀이시죠. YTN만 해도 그 국정감사 기간에 수많은 여야의 의원들과 협업해서 수많은 아이템들을 발굴하고 이 국회의원실하고 상의해서 직접 기자들이 취재를 나가서 민간인을 만나기도 하고 국회에 있는 또 보좌관들이 국회 쪽, 이 관 쪽을 뚫어서 이런 건들을 찾아내서 폭로하는 작업들을 자주 하거든요. 그러나 팩트 체크는 하죠. 팩트 체크 물론 하죠. 네.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는 지금 그 관련 녹취가 있고요. 녹취가 있고 그리고 관련된 증언이 역시나 전화 통화 내용으로 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까지이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보기에도 사실은 이제 30명 중에 한 명이 김앤장 변호사나 혹은 그 바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증언까지를 담아서 보도를 하는 게 보도 양식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뭐 이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따지자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런 정도의 일들을 함께 하는 것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에서 그런 질문을 한 건데 오히려 거꾸로 한동훈 장관이 나는 뭐 이걸 걸던 건데 이제 당신은 뭘 걸겠냐라는 이게 사실 옛날에 그 영화 타짜에 나오는 대사지 않습니까? 고니가 했던 대사인데 아니 안 했으면 안 했다고 말하면 되지 너는 뭘 걸겠냐를 물어보는 것은 사실 이제 한동훈 장관이 저 자리보다는 나도 당신이 앉아있는 그 의원 자리에 가서 앉고 싶다라는 욕망을 좀 그대로 드러내는 것 같아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볼썽사납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리지만 YTN과의 비교는 굉장히 부적절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YTN이나 모든 매체는 진짜 팩트 체크를 다 해서 합니다. 어떤 제보가 들어오거나 의원들과 협업은 어떤 말씀이신지 압니다.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정보 공개를 요구할 수 있으니까 그 정보 공개를 받고 그다음에 그것과 관련해서 특정 언론 등과 공유할 수는 있어요. 이게 협업이라면 지금 이 부분은 진짜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최소한 팩트 체크 두 가지가 안 됐어요. 6가지가 필요하죠. 육하원칙이 필요한데 2가지가 안 됐어요. 장소를 물어봤는데 그 매체조차도 그 장소가 어디 있는지 확인이 안 되는데 그게 보도가 된다? 그건 불가능하고요. 2번째 크레딧입니다. 신용. 그러니까 누구에 따르면이에요. 그 누구가 과연 그 자리에 있었느냐 확인이 안 돼요. 어떻게 확인이 안 되냐면 헤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과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녹취밖에 없는데 그러면 핵심적인 증언을 한 사람과 직접적으로 이 매체가 그 진위 여부를 따지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그게 어떻게 육하원칙 속에 가장 중요한 2가지가 빠져 있는데 보도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느냐? 김의겸 의원은 기자예요. 한겨레 신문 기자였습니다. 유명한. 그런데 그것이 전혀 완성도가 완전히 떨어진 신뢰할 수 없는 그런 기사를 자기가 그 국감장에서 이야기한다. 거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동훈 법무장관이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이것 때문에 화가 난 것이 많이 아니라 그동안 김의겸 의원이 사실이 아닌 것 같고 사과를 한 번이라도 했습니까? 이재정 의원과 관련해서도 악수, 안양교도소 악수도 그거 이재정 의원이 얘기했어요. 그거 연출한 거 아니라고. 근데 연출했다고 그 공박을 벌여놓고 사과 했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것들이 누적돼 있는 상황에서 한 번도 사과 안 하고 이렇게 왔기 때문에 지금 이 지경에 이르렀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네. 어쨌든 이번 어떤 의혹이 처음에 어떤 매체든 나왔고요. 이게 술자리가 실제 있었는지 그리고 참석자는 누구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봤어야 하는데 자, 술자리 동석자로 지목된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 오늘 입장을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저는 어떠한 경우라도 한동훈이라는 이름이 한자를 아는 사실이 없으며 사적으로 대통령님을 만난 사실이 없음을 하늘을 두고 맹세합니다. 이에 저는 국회의원 면책 특권을 등했고 아니면 말고식 거짓 선동을 일삼는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과 가짜 뉴스의 진원지인 유튜버 더 탐사 등을 허위 사실 유포 등에 따른 명예훼손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김의겸 의원이 국회에서 녹취를 틀었었는데 그때는 심야 술자리를 부인하지 않는 것처럼 이제 들리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또 입장을 정확히 밝혔는데 어쨌든 어제 녹취가 조작되거나 편집된 것이다. 내가 짜깁기를 처음 당해봤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쨌든 이분도 지금 법적 대응까지 예고한 상황이라서 수사는 좀 불가피해 보여요. 수사를 일단 뭐 어제 나왔던 얘기를 보면 기자가 이제 청담 갤러리아 카페에서 한동훈, 윤석열과 김현장 변호사들이 모인 적이 있었지 않냐는 질문에 그 이세창 씨가 네라고 답변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만약 조작이 된 거라면 이것과 관련돼서는 기자가 분명히 책임을 져야죠. 뭐 더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녹취를 들은 의원의 입장에서는 네라고 대답했으면 실제로 만났는지를 물어보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분은 이것이 조작됐다고 말씀하시니까 이건 확인을 해보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닌 게 아니라 이제 이게 저탐사란 매체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 제기한 문제 때문에 1989년 한겨레 신문이 압수수색된 이후로 33년 만에 처음으로 언론사로선 압수수색을 이미 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검찰로서 이미 눈밖에 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수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부분은 언론이 책임질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동훈 장관대로 주어진 질문에 답변만 하면 되는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예, 답변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다. 어쨌든 뭐 변호사 30명, 대통령, 한동훈 장관, 특정 술집은 안 되고 이게 들어도 조금 신뢰가 가지 않는다 이런 발언이었으면 한동훈 장관이 답변할 때 조금 여유 있게 황당하니까 그냥 웃어서 대답하는 거는 어땠겠느냐 이런 지적도 한켠에서 나오는데 앞서 이제 누적된 의혹 제기 때문에 화가 났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건 좀 다르죠. 저는 이재정 의원과의 악수 얘기 갖고 한동훈 장관이 화를 내지도 않았을 뿐더러 화를 낼 이유가 없었을 것 같아요. 악수 정도는. 그런데 이 문제는 자기 문제가 아니잖아요. 악수 문제는 자신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지금 사실 대통령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과 내가예요.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이 김앤장이라는 지금 우리나라에 정말 좌지우지한다는 그런 대형 로펌의 30명과 술자리를 했다. 이건 진위 여부가 확실하게 따져야지. 이거를 그렇기 때문에 단호하게 얘기할 그렇죠. 수밖에 없다. 악수 문제처럼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진짜 국가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는 문제예요. 일국의 대통령이 대형 로펌의 30명과 함께 술자리를 갖는다? 이건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진위를 따져야 됩니다. 음성 위조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세창 씨로 지목된 분이 하시는 말씀은 그건 제가 대통령과 한동훈 자리에서 일어난 일을 내가 말할 수는 없죠. 친하고 예의도 아니죠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들은 기자 입장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또 녹취를 들은 의원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는 정도가 그렇게 큰 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풀 녹취가 있을 텐데요. 공개해야죠. 이제 이렇게 된 상황에서 짜깁기 의혹이 나와 있다고 하면 전체를 다 공개를 해야 되고요. 전체를 공개할 수 없다는 건 저탐사가 책임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이종근 시사평론가 그리고 김송혜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연일 이재명 대표와 측근에 대한 작심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의 폭로 배경에는 가명 같은 유리한 결론을 끌어내기 위한 나름의 전략도 반영됐을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지난해 10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민간 사업자와 성남시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던 유 전 본부장은 이른바 윗선에 대한 검찰 추궁에도 내내 말을 아껴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사 초기 최대 관심사였던 배임 혐의와 관련해선 사실상 유 전 본부장이
가장 윗선이란 게 당시 수사팀의 결론이 됐습니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은 최근 검찰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돈을 전달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는 등 대선 자금 수사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지난 20일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된 뒤 언론에도 이 대표와 측근에 대한 배신감을 노골적으로 쏟아냈습니다. 대장동 재판에서도 여러 차례 이 대표를 언급하며 사업의 실질적 결정권자는 따로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자신이 그동안 착각했다며 형제들의 진면목을 보게 되면서 느낀 배신감을 폭로 이유로 들었습니다. 형제들이라고 불렸던 이제 그런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나 내용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들은 상당히 다르구나 라는 거를 좀 느끼게 됐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자신의 죗값은 치르겠다는 입장이지만 침묵을 깨기 시작한 진짜 배경엔 전략적 판단이 깔렸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만약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 등 상급자의 지시와 감독에 따라 사업을 설계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 드러나면 현재 진행 중인 배임 혐의 등 재판에서 형량이 줄어들 거란 기대 심리가 작용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유리한 결론을 얻기 위해서 행위를 하거나 발언을 한다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용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객관적인 수사가 참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회유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에 대해선 단호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어떤 검사가 자기 인생을 유아무개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자기 인생을 걸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 그렇게 수사하지 않습니다. 다만 검찰 역시 유 전 본부장의 계속된 폭로에 대해 수사 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는 우려는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급하게 갈 거 없다며 유 전 본부장이 사실상 추가 폭로 가능성까지 시사한 상황이라 당분간 정치권과 검찰 모두 긴장감 속에 유 전 본부장의 입을 주시할 수밖에 없을 전망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웹소설이나 웹툰 등에 대한 구글의 인앱 결제 방식이 부당하다며 출판업계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인앱 결제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유료 콘텐츠를 결제할 때 자체 시스템을 거치도록 하는 방식인데 구글 측이 최대 30%의 수수료를 챙기면서 과도한 통해세를 받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웹소설, 전자책 등 디지털 콘텐츠를 볼 수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앱에서 화폐처럼 쓰이는 캐시로 결제해야 하는데 1000캐시를 충전하려면 1,200원을 내야 합니다. 웹툰 서비스 앱도 비슷합니다. 100원짜리 웹툰 한 개를 보려면 100원이 아니라 120원을 결제해야 합니다. 구글 앱에서 유료 콘텐츠를 구매하려면 20% 비싼 금액을 결제해야 하는 겁니다. 콘텐츠는 지속적인 결제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금액들이 쌓이면서 플랫폼당 적게는 3만 원에서 많게는 5, 6만 원 정도 이용하는 편이에요. 구글이 올해 인앱 결제 방식을 채택하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인앱 결제는 앱에서 유료 콘텐츠를 결제할 때 구글 등이 자체 시스템을 거치도록 한 뒤 10에서 30%씩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구글은 이 같은 인앱 결제를 도입하지 않은 앱에 대해선 업데이트를 할 수 없게 막아버렸습니다. 그러자 출판업계는 구글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불공정 거래 행위를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체 결제 수단에 대한 홍보마저 금지해 울며 겨자 먹기로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토로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고착화된다면 결국 그 피해는 소비자인 독자와 출판사 등 콘텐츠 제공자 그리고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구글 측은 결제 시 이용자 보안 등을 위한 조치라면서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8월 이른바 인앱 결제 강제방지법이 마련돼 특정 결제 방식을 강요할 수 없지만 구글은 신용카드 등 제3자 결제 방식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법에서 3자 결제를 허락하라고 하셨고 거기에 따라서 3자 결제를 허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제 방식이 다르더라도 모두 구글의 자체 시스템을 거치게 돼 있고 26%에 달하는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도 마찬가지. 무늬만 선택일 뿐 사실상 인앱 결제를 강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하에 사실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나오기까진 적잖은 시일이 걸릴 거로 보여 소비자와 작가, 출판사가 모두 지게 될 비싼 수수료 부담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네, 부처 폐지가 추진 중인 여성가족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며 파행이 빚어졌습니다. 야당은 김현숙 장관의 퇴장을 요구했고 촛불 집회 주최 단체 등에 대한 이 보조금 환수 방침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여가부 폐지에 반대 피켓을 노트북에 붙인 야당은 부처 폐지에 앞장서고 있는 김현숙 장관은 자격이 없다며 퇴장부터 요구했습니다. 여당은 김 장관이 퇴장할 이유가 없다며 피켓부터 떼라고 맞받아치며 국감은 15분 만에 중단됐습니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는 사람이 장관으로 앉아가지고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국정감사를 받겠다는 겁니까? 저런 것을 들고 와가지고 시위하는 것이 국정감사장입니까? 장관을 퇴장하라니요. 그러면 우리도 다 퇴장하겠습니다. 혼자 하십시오. 또 다른 논란은 여가부가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정 전 경기교육감이 명예이사장인 시민단체가 7억 원을 빼돌린 사실을 지적하며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 방안을 요청했습니다. 정치권에 기대어 보조금을 빼먹는 사태는 엄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반면 민주당은 여가부가 윤석열 정부 퇴진 촛불 집회 주최단체 동아리 등에 대한 보조금을 환수하겠다고 나선 걸 문제 삼았습니다. 아직 목적 외 사용이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권성동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지적이 나오자마자 환수 입장을 밝힌 건 부적절하다고 질타했습니다. 목적의 사용이나 불법 수급이 아직까지 밝혀진 게 전혀 없어요. 그 단체의 별도의 정치적 활동을 문제 삼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엔 민주당이 여당이 붙인 촛불 집회 보조금 전면 환수 피켓을 떼라고 요구하고 나서며 국감은 다시 중단됐습니다. 속개된 회의에서도 여가부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는데 야당은 성평등 정책 후퇴로 이어질 거라고 거듭 질타했고 여당과 김현숙 장관은 기능을 더 잘할 수 있는 곳으로 이관하는 업그레이드라며 팽팽히 맞섰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공항에서부터 클럽이나 동네 골목길까지 곳곳에서 마약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사실상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수사기관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한때 마약 청정국이라고 불렸던 게 무색할 만큼 이미 마약은 일상 깊숙이 파고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두운 밤 한 남성이 계단 옆에 달린 조그만 우체통으로 슬그머니 다가갑니다. 안에 무언가 집어넣는 듯 하더니 이내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자리를 떠납니다. 중국 국적 30대 남성 A씨가 중국에서 필로폰 등을 들여와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거래하는 장면입니다. 지난 5월 서울 구로동 공원에서 마약에 취한 남성이 길 가던 사람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경찰이 마약 공급망을 추적한 끝에 넉 달 만에 A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A씨로부터 필로폰 52g, 1,700여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을 압수하고 A씨로부터 마약을 구매한 11명도 붙잡았습니다. 닉네임 쓰는 사람이 다 동일인이에요. 그 매수자, 투약자들을 검거해보니까. 그래서 상선을 추적을 해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공급책인 그 A씨 인적사항을 확인해가지고 검거하게 된 거죠. 여행용 가방을 갈라보니 검은 비닐봉지로 싼 물건들이 한가득 나옵니다. 지난 6월 58살 영국 국적 남성이 멕시코에서 국내로 몰래 들여오다